주식 통화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상반기 리뷰해 주시고 오늘 하반기 전망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간밤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네. 채권금리 흐름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냥 수급이 꼬였나 보다. 왜 러셀은 그래도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셀은 빠지고 나스닥은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오른 부분은 어차피 테슬라랑 애플이 그냥 견인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이제 별로였던 것 같아요. 특히 S&P 종목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나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고 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얘기 계속 나오고 이민 얘기 나오고 트럼프가 바뀌면 이민 정책이 바뀔 거고 관세 정책 바뀌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요인이니까 결국 수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다라고 보고 장기 금리를 갖다 다시 올리는 금요일 날 연장선상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JP모건에서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분석하는데 분주하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이제 의견을 썼는데 대표적으로 무역 장벽, 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민 이걸 네. 꼽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고스란히 좀 반영한 거다. 네, 비슷하게 네.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뉴스라는 게 나오고 나면 가격이 움직이면 왜 그랬을까 솔직히 끼워 맞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망이란 것 자체도 어차피 뭐 지나고 나면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매매든 투자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는 되게 금리, 주식, 외환이 다 막 섞이면서 네. 움직이고 있다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쩌면 아슬아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를 정리해보고 하반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상반기 흐름 특징 먼저 짚어주시죠. 네, 특징을 딱 보면은 네. 일단 차트를 딱 보시면은 나스닥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기준으로 보시면 만든 차트고요. 네. 음. 그럼 나스닥이 19% 상승, 니케이가 19% 상승, S&P가 15%, HSCI가 11.62%, 코스피가 4.41%, 다우존스 3.71, 러셀 1.37. 그런데 엔비디아는 156%. 네,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52%. 그래서 네. 올해는 일라이릴리와 엔비디아를 샀어야만 돈을 버는 장세였나 보다. 큰 주식 중에는. 그리고 이제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시면 애플은 13%니까 나스닥보다 못 올랐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나스닥 정도라고 보면은 결국은 엔비디아와 이제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AI 두 개가 장을 이끌었나 보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거대한 테마가 보이네요, 그냥 한눈에. 네, 그냥 딱 가격 움직인 걸로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뒷장을 하나를 더 가져온 게 뭐냐면 똑같은 차트인데요. 하나는 지수 니케이랑 지금 코스피랑 HSCI는 다른 나라잖아요. 네. 근데 밑에 바꾼 거는 달러 통화로 바꾼 거예요. 달러 통화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미국 지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코스피가 저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꼴찌로. 마이너스 2.52%가 마이너스예요. 달러 통으로 바꾸면.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가 약세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올라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원화로 환율에서 깨져서. 니케이도 2등이었잖아요. 18%로. 그랬는데 니케이도 6%밖에 안 올랐어요. 네. 환율을 바꿔보면. 환율로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시아 쪽,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에서 다 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니케이는 상승 면에서 워낙에 있긴 이제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네.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군요. 네, 이렇게 슬픈 보니까. 현실이네요. 그리고 하반기 이제 좀 더. 네, 잘 FICC 올라가기를. 시장 네. 쪽 다시 가서 보시면 지금 네. 환율 말씀드렸듯이 네. 얘는 14%가 빠졌고요. 원화가 거의 7%, 6.7%가 빠졌고 그리고 유로가 3%, 그다음 위안화가 2.39%, 호주 달러가 2.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다.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그다음에 확실히 엔화 쪽이 뭐 심하게 네, 돼 심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약세다. 3년 하면 거의 50% 네. 가까이 하락이에요. 거의 이제 161도 이제는 아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뚫려서 그러게요. 위에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여행 어디까지 가도 안 망하나? 그리고 진짜로 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망하나? 미국, 일본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산이 폭락하기 전에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는 4.25에서 4.76,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3.87에서 4.44. 작년 말에 TMF, TLT 얘기 많이 했었지만 네. 다 손실이죠. 그리고 이제 유가랑 구리랑 금 같은 경우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도 15.8%,
구리도 13%, 금도 12%. 근데 지금 이 차트 옆에 왼쪽 보시면 유가 같은 경우도 이미 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다시 바운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 그 다음에 구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만 딱 요약을 하면 기술주, AI 독주, 그냥 엔비디아의 기여도가 31%고 이거 가중치를 빼면은 오른 거에 4%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가중치를 그러니까 왜 동일 가중치를 네네. 뒀을 경우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다. 근데 분명히 디스인플레이션 지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호조되고 경기가 괜찮아 보이니까 결국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달러 강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제일 이제 키워드로 리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엔화가 계속 눈에 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리뷰 글로벌 경제 성장 보시면은 3.2% 정도 이제 성장을 했어요. IMF 기준으로 4월 달에 또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또 바뀌어서 나오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다음에 주요 성장 동력은 결국 물가가 하락했고 그다음에 소비는 좋았다. 결국 미국 소비가 계속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크 요인은 뭐야? 지정학적 리스크랑 고금리가 지속됐다. 하지만 다 올랐어요. 그죠? 분명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고, 그 다음에 고금리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국채 보유 많이 한 데들은 손실이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 회사들이거나 이제 주택 경기 자체는 금리가 높으니까 집을 더 안 사니까 좀 나빠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장을 하고 있다. 결국은 돈을 많이 찍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에서 미국 경제 전망이랑 리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에서 이제 그 그래프들을 제가 따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같은 경우는 성장은 하기는 했는데 성장세는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순수출, 민간 투자, 개인 소비를 합쳐서 보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데 약간 늘어난 건 민간 투자. 라는 부분들이 투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ISM 지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적당히 둔화가 침체가 아니라 둔화하고 둔화 있는 수준이죠. 것도 예. 사실은 좋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오히려 금리가 네. 올리지 않아도 되는 네. 상태니까. 그래서 이것도 좋게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개인 소비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옆으로 쭉 가서 보시면 개인 소비가 떨어질 것 같지만 횡보예요. 네. 그렇죠.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 좀 내려가고 있다가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어제도 나온 ISM 같은 경우도 이제 50 언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50 이상 나오는 것도 있고 50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고 발표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 다음에 봐야 될 게 고용이었잖아요. 지금 고용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네. 그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게 나오지 않겠냐. 실업률이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실제로 차트로 보시면은 농업은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 취업자 수는 증가를 하는 에버리지로 보면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실업률은 올라가요. 네. 이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실업률이 높아져요.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야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이랑 이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국면인데 지금 여기처럼 에버리지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추세 자체로 보면 내려가는 국면인데 이거는 이제 이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눈에 확 보이게 쫙 내렸잖아요. 22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고 24년도에 들어서는 횡보예요.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내려왔지 올해 들어서 완전히 막 내려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근원 쪽은 전반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근원을 빼고 나면은 내려가는 추세가 멈췄어요.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제 OER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임차 지수를 빼버리고 나니까 집값 올라가는 걸 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근원 PC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값이랑 식료품을 빼니까 옆으로 가고 이게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지표가 나와서 저 정도
이제 고용은 어느 정도 둔화됐고 그다음에 성장도 약간 둔화되고 침체는 아니고 성장은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맨 마지막에 보였던 이제 그 실업 부분에 있어서도 그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디스인플레이션 잘 가고 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디스인플레이션 쪽으로 적당하게 둔화되고 되고 있는데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격한 침체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는 이게 실업률이 너무 폭등하지만 급격하게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마지막에 지켜서 주시하고 봐야 있는 되는 상황. 거죠. 네.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도 앞에서 잠깐 봤지만 BOJ가 한번 개입을 했고 5월달에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161로 넘어갔는데도 개입을 못 하고 있죠. 이제 분위기는 되게 개입하려면 되게 조심해야 될 분위기로 일본도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와 달러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올라가는데 과거엔 쭉 그랬는데 6월달 이후에 조금 바뀌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강세가 약간씩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데도 달러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서 과연 달러 강세가 전환될 건지 금리가 내려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던져지는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 지수는 앞에서 한번 다 보셨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WTI나 골드나 쿠퍼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부분은 상승을 하고 있는 다시 이제 횡보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승했다고 횡보하는 수준. 그 다음에 밑달러도 강세인 강세인데 보통 금이 약세가 돼야 되는데 달러 강세에다 금까지 강세였던 것도 이것도 희한한데 결국은 달러에 대한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러시아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종이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골드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12% 정도 상승세로 마감했다라는 게 이제 한 분기, 그러니까 전반기의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 시작이 하반기. 됐으니까 전망에 대해서 좀 볼까요? 그래서 전망에서 그냥 딱 제가 4개로만 뽑은 거는 AI 독주가 지속될 거냐라는 거에서 그렇죠. 이제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되고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약화될 것 같아요. 이거가 다시 반등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경기 자체가 투자가 되거나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이런 것들에 더 이제 포커스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이거 두 개는 인플레이션이랑 묶여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월스트 케이스가 나서 침체 분위기가 생기려고 그러면 빨리 내리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막 급작스럽게 여러 번 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네거티브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선거 자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 이민 문제 다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서 트럼프가 되거나 바이든이 됐을 때 실제로 누가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 딴에서는 분명히 이제 희비가 엇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대통령이 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국가 AGI 중요성 되더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AGI는 가 이제 결국 엔비디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한쪽 분야는 이제 AGI는 끝이다. 이미 살 사람 다 샀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곳이 없다라는 쪽이랑 아니다. 꽂으면 꽂을수록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될 것이다. 두 개로 나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타나 이런 데서는 애플도 그렇고요. 온 디바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큰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논문들도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꺾이는 순간에는 되게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빅테크 간에서는 이미 국내사가 됐던 누가 됐던 이미 경기가 끝난 것 같아요. 이미 게임에 참여하려면 한 수십조를 내고, 그러니까 최소 10조는 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값이랑 GPU랑 사는 게 한 10조 정도 넣고 출발해야 AGI 경제에 껴들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 껴들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가 한 15% 오를 때 그 초거대 기업을 제외한 일반 보통 투자자라고 만약에 네. 지칭한다면 상승률이 한 4%였다고 하거든요. 아까 네, 동일 아까 비중을 했을 보셨잖아요. 때. 그러니까 네. 90년 이래 거의 이쪽을 제일 큰 거죠. 네, 가장 저조한 또 네. 성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AI가 꺾인다? 그러면
근데 이제 AI가 꺾였는데 남들은 안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받쳐주면은 지수 자체는 횡보를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을까가 또 문제인데. 이제 물음표가 네. 던져지기는 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격이 저는 적당하게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지만 상반기가 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나머지들은 안 오르는 거잖아요. 얘가 성장을 더 하고 있어야지 주가들이 나머지 종목들이 올랐을 텐데 나이프도 그렇고 뭐 다 소비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다 별로였잖아요. 그게 결국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반영을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오른 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애플만 가서 지수를 끌어올렸고 그게 이제 매그니피스 7으로 이제 집중이 됐고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 상태다. 그래서 걔가 이제 떨어지면서 실제로 경기가 둔화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도 더 내려가거나 AI가 없어지면서 지수가 빠지겠지만 경기 둔화를 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방어를 하려고 할 테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끝낸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마지막이 해결이 될지 왜냐하면 나머지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 같은 경우 보시면은 경제 전망 대부분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은 둔화될 거고 고용 시장도 둔화될 거고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도 발표되겠지만 둔화로 발표될 것 같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2% 하락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횡보지 여기서 막 더 디스인플레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금리 지속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미국 전망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여러 군데 걸 가져왔는데 네. 경제 침체 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키 핵심 포인트고 GDP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 정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2020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내려왔고 전망 자체는 이민 추이도 낮아진 채로 평균 수준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고용 부분도 지금 계속 많아졌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추세선으로 거서 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준이지 이걸 막 고의적으로 만든 상황 같진 않아요. 그렇게 보셔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폭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도 코로나 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가 이미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좋아지거나 더 둔화되거나 더 좋아지기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둔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 이제 축소가 되는 거지 임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락은 아니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좀 스티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막 2%뭐 이런 예전처럼 0% 금리를 보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계 제일 이제 포커스 됐던 게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 부분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뭐 저축을 다 썼다. 다 썼다 네. 얘기해서 지금 계속 네거티브하게 이 차트에서 네. 보이는 것처럼 네거티브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왼쪽에 가서 보시면은 재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식도 오르고 그 다음에 집값도 오르니까 계속 재산은 늘고 있어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거는 이건 그냥 돈 줬던 돈 다 쓴 거예요. 네. 코로나 때 돈 줬었던 돈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이제 이게 60년도부터 쭉 그려놓은 거니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로 그리면 여기서 폭락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을 좀 쓴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 그래서 결국 소비가 쭉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횡보하는 수준 2% 상반기 근접은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더 계속 내려가서 2% 언더로 내려가면서 CPI가 실제로 금리 막 인하도 해도 되고 0%로 계속 내려가도 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전반적인 경제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은 이제 아시아 통화 특히 한국하고 일본 두 개 어떻게 되는지 네. 거기다 위안화까지 이제 지금 여기 첨부하려고 하는데 차트 그려서 보시면 아직 멀었어요. 위안화는 이제 두 개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스케일이 달라요. 엔화가 왕창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좀 위로 가고 그거보다 더 조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향성들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해보면은 너무 스케일이 적어서 그렇죠. 예, 네. 스케일이 적어서 위안화는 별로 안 움직이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쟁을 진짜 하면은 위안화를 약세를 시켜버리면은
실질적으로는 수출 부분에서 더 무역 전쟁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장단기 금리차 부분은 축소되는 쪽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와서 축소가 되고 있는데 결국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앞부분은 25bp가 내려가지만 뒷부분, 만기가 긴 쪽은 25bp가 다 안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결국 AI 주도주에서 포커스를 좀 해서 보시면서 이제 엔비디아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냐라는 포커스를 보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핵심은 AGI가 될 것 같고 온 디바이스 AI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도 뭐 채권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식과 채권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할까? 채권 요즘에 보면은 밀림의 사자라고 하나요? 밀림의 그러니까 사자 뭐 일단은 이런 것도 4.5 이상, 네. 그래서 4.6 정도 되면은 장기채는 뭐 그냥 사놔도 될 것 같다라는 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6 이상에 올라가면 샀다가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때 샀으면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아래 샀으면 힘든 거고 그 정도라고 보시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완전히 빼는 것도 리스크니까 그래서 한 50대 50 정도가 오히려 좋거나 아니면 채권이 조금 더 많은 게 그리고 현금 비중을 꼭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